네, 안녕하세요. 러닝스파크의 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올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2021년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 글로벌 그리고 국내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와 그다음 에듀테크 산업협회가 같이 조사를 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로 저는 그 에듀테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가이드하기 위한 목적의 그 마켓 인텔리전스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학습 경험 설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인텔리전스 역할을 하는 관점에서 그 동향들을 지금 수집했던 동향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글로벌 동향을 알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그 교육 동향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시장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11월에 그 글로벌 에듀테크 마켓 인텔리전스 중에 유명한 홀론IQ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트 아시아 150 어워즈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코트라 쪽에 지금 이제 자료를 토대로 얼마나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에듀테크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에듀테크에 대해서 주요국과 그다음에 테크 자이언트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에듀테크의 건강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주고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점 및 제언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5천만 민족, 5천만 지난달 기준으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167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771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600만 명 이상의 이제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50만 명 정도의 교사들, 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은. 그리고 대학은 약 462개의 대학과 그 23만 교원, 약 320만 명 정도의 학생으로 우리 그 초중등 대학 교육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술이 교육을 더 가치롭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사분들의 평균 연령은 41.3세, 베트남이 한 35세 정도 되는데 조금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1.3세의 교사분들이 열심히 디지털을 교실 수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분골쇄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옛날하고 다르게 1인당 학생 수가 지금 초등학교 14명, 그 다음에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0명 많이 좋아졌죠. 1인당 학생 수, 예전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50명씩도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교사 한 분이 학생들하고 아주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숫자, 물론 이제 통계입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그 얼마 정도일까요? GDP의 5% 정도 됩니다. 보통 한 3.5%, 5% 사이인데 우리나라도 거의 한 5% 정도고, 이렇게 그 신흥 국가 같은 경우에 6% 정도로 이렇게 그 GDP 대비 교육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작년 그 교육 예산이 76조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이제 미래학교라든지 학습 안전망, 그리고 이제 고교 무상교육 뭐 등등등 이런 데 쓰이게 되고,
꽤 많이 76조면은 꽤 많은 비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21조, 물론 이제 조금 내려갔습니다. 좀 내려가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조 규모의 사교육비, 그리고 사교육 참가자가 한 명당 한 43만 원 수준의 비용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럴까요?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나라가 성장은 급격하게 했으나 어떤 이런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물론 이제 다 좋은 대학이지만 입시 위주나 그리고 관료 위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전문직 위주가 아니면 살기 아직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교육 비용이 여전히 21조에 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러닝 쪽, 테크놀로지 쪽의 시장 규모는 4조 6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영국도 한번 그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이러닝 시장 규모 4.6조도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그 입시 중심의 교육 구조는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쪽에 10년 이상 지금 혁신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육을 분리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중립적인 상태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창의 인성 중심의 2020년 개정 교육 과정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접목이 되게 됩니다. 특히 2020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고교 학점제, 내가 필요한 과목은 대학처럼 내가 선택해서 듣는 이런 어떤 학점제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입시 중심의, 지금까지의 입시 중심의 교육 구조 자체가 단계적으로 판의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코비드 19 시점에 우리가 깨달았죠.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플랫폼들이 제대로 잘 동작을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와 같은 그 ICBM 기술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을 하는 걸로는 이제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정부에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작년에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통합이라는 말이 또 웃기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통합은 개방적 구조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관 협력형 모델의 그 에듀테크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도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체제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정부 주도, 정부가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인정을 해줘야지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 정부 주도의 경직성 훈련 지원 체계를 좀 더 유연한 운영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입시 위주이고 좀 살기는 어렵지만 10년 계속적으로 그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결코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에듀테크 마켓 인텔리전스 중에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홀론 IQ에서 11월에 그 동아시아 쪽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그 교육의 현장을 문제 해결을 하는, 혁신하는 그런 어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쭉 한번 세봤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모르고 있는 회사까지 검역을 하면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한번 세봤는데요. 총 17개의 스타트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17개의 스타트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 아직 지금까지 코로나19 전까지 대부분이 다 정부 주도였고 그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왜 교육에 민간이 참여해서 돈을 벌려고 해, 이런 어떤 산업공상의 마인드로 계속 이제 접근을 하다가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 비옥하지 않았죠. 네, 비옥하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생태계에서 우리 스타트업들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 MZ 세대 젊은 친구들이 17개라는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노미네이션 됐고요. 다만 이 그 우리 생태 구조를 그 누가 선정이 됐는지를 보면 우리 생태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언어 영역, 영어 쪽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랑 그 다음에 스템 영역, 코딩 이쪽 영역, 그리고 인강 영역 이쪽 영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 그 패스트 캠퍼스라든지 그 클래스 101 같은 그런 어떤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영역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지금 선정이 됐죠. 요거는 뒤에 그 지금 아시아권의 그 에테크 마켓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미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에서 이제 수집했던 통계 자료인데요. 지금 올해까지 에듀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그 해외 진출을 했더냐라는 것들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일일이 한번 인형 눈에 눈알 붙이듯이 하나 세봤습니다. 세봤는데 총 132개 에듀테크 기업이 그 해외로 진출을 했는데요. 중국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미국, 말레이시아 순 중국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 쪽 한국어 교육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132개 많이 진출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 속속들이 그 기업의 그 비즈니스 속성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유학원 쪽이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 몇몇 스타트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몇몇 우리 대기업들 비상이라든지 대기업들을 제외하면은 딱히 우리 제품으로 글로벌리하게 어떤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말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홀론 IQ에서 대부분 저기 뭐 미국 지역 그 다음에 러시아를 포함해서 CIS 지역 등등등 해가지고 마켓맵을 만들길래 우리 마켓맵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직 정량적인 지표나 통계는 없지만 쭉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에듀테크 시장에 이번에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살아있는 에듀테크 그 기업들이 한 1,112개 정도로 카운트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800억 이상 하는 대기업들이 그 한 43개사 그리고 중소기업이 나머지인데요. 그리고 14년 이후로 이제 설립이 된 이제 5-6년 된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423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매출들이 다 그 들어가 있고요. 중소기업은 아직 이제 어떤 지금 사업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상에서 봤을 때 와 우리나라도 되게 다양한 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2D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저기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온라인 교육 쪽에 보면 그 국가에서 백업하고 있는 그 제공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 특히 이번에 서울에는 서울론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식의 그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의 이유로 관주도 어떤 무료 서비스들이 또 그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 조금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개방화를 해서 그 바로 앞에 이 뭔가 내가 실적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전체 생태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좀 바람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시 그 투자를 얼마만큼 지금 투자 시장이 돌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는 그
그 스타트업 쪽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그 특정 기업들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요. 10억 이상 투자대한 에듀테크 기업이 약 63개 정도가 되고 대부분이 언어학습, 수학 4개, 언어학습 14개, 수학 4개, 플랫폼, LMS라든지 이거 4개, 그 다음에 다이렉트 컨슈머 4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그 홀로나이큐 이스트 에이시아 150 어워즈에 있는 그 카테고리와 포트폴리오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아직 물론 이제 언어 학습 시장이 크긴 하지만 우리가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언어 학습이나 이쪽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는 거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측면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에듀테크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그 코로나 19 이후로 기존 교육 예산이 2.7%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조 6천 3천억 달러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19 이후로 그 디지털 교육 쪽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받아들여지면서 홀로나큐가 추정하기로는 2025년에는 약 5.2% 정도 전체 교육 예산에서 디지털 쪽에 지출하는 것들이 5.2% 정도가 증가된 약 4조 달러 정도는로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4조 6천억 40억 달러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4조 4천억 달러, 네, 이쪽 시장도 얼마든지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좀 글로벌 시장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로벌 쪽에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오른쪽 있는 표가 파란색이 뭐죠? 워크포스 앤 스킬스 쪽입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 쪽은 K-12 쪽보다는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크포스 앤 스킬스 쪽이 되게 많은 투자 딜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HRD, HRM, HR 전 영역에서 그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돼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로 언번들링 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졸시 벌신의 HR 테크 리포트를 통해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지금 아시아 쪽에 있는 투자 딜 현황입니다. 녹색이 뭘까요? 녹색이 K-12 쪽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늦을 뿐만 아니라 K-12 쪽 특히 입시와 유교적 문화를 반영한 입시 그리고 관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경쟁 적인 측면에서의 K-12 시장 언어학습, 수학 또 뭐였죠? 과학 뭐 이런 거죠. 이런 쪽 시장들이 되게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중국이 작년 2020년에 거의 100억 달러 이상을 에듀테크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에듀테크 쪽에 작년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 중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 교육 수준, 사회 수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이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라는 사례들을 중국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도 워낙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스템 로봇 쪽도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 발전된 기술들이 교육하고 접목이 되면서 어디가 터졌냐 그러면 사교육 쪽이 터졌습니다. 온라인 튜터링 쪽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교육 격차가 더 심화가 돼버리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네, 뭐
우리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0년 정도 축적된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10분이나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대학 쪽 시장인데요. 코로나19는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우리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들을 원격 근무부터 해가지고 원격 협업 등등 해가지고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을 되게 가속화 시켰고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되게 내재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PwC나 IBM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재화 시켰고 그걸 마이크로 크리덴셜 디지털 배지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기업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직무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대학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어떤 기업들의 이런 디지털 전환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우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은 그냥 우리가 그냥 육성할게라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글의 커리어 서티피케이시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총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학위들이 이미 이제 바뀌고 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대체 학위들이 되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에서 생산되는 대체 학위뿐만 아니라 무크 서비스에서도 각종 다양한 대체 학위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 학위들끼리 이렇게 상호 운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들이 대학의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이제 대학의 기초 연구라는 롤 외에도 이게 취업이라든지 직무 역량 강화에 대한 롤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업들의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같이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는 그 활용 가능한 그런 어떤 실용적 학문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주거나 보안이나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음식 배달 뭐 이런 영역에 문구점, 서점 이런 영역에서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에서는 그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외부의 그 아카데믹 코어 영역까지 외부에 있는 그 사업자들, 민간 사업자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메타버스도 쓰고 그다음 온라인 줌으로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옴니 채널 예전에 그냥 학교 오프라인 교육, 이러닝 이렇게만 2개로 구분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그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이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지고 대학에서도 이런 학습자의 경험에 맞춰 가지고 교수 학습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5년에는 약 4조 달러로 급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4.4조 약 4조 달러 중에 중국하고 미국이 약 1.5조 정도의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 약 46억 달러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4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6억 달러 정도로 에듀테크 이러닝 시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들도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 미국 시장, 영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시간에는
이 시사점에 대한 부분들, 특히 테크 자이언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시사점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테크 자이언트 구글의 그 전 세계 구글의 교육 시장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미국의 특정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특정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미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글 그 테크 자이언트들의 어떤 그 힘이 되게 많아졌고 그 말인즉슨 이미 우리 그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그 테크 자이언트들의 그런 어떤 UX라든지 UI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익숙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실제 테크 자이언트들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농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쉬운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전략들을 한번 채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와 함께한 그 2021년에 글로벌 에듀테크는 되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저했던 교육 영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됐죠. 글로벌 에듀테크 동향 분석을 통해서 교육 기술 즉 에듀테크가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세 가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듀테크 산업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의 생태계가 개방형으로 체질 전환이 돼야 됩니다. 초중등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역시 유연해지고 많이 그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했던 이 스타트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이 도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정부가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그 공정 거래가 가능한 그 상용 표준이 기반이 돼야 되고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과 기존 대기업들과의 융복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렇게 트랙 레코드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엑셀러레이터들의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 배쇼라든지 에드크런치 같은 그런 쇼들을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커스터머들을 국내로 많이 데리고 와서 크게 그 익스비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편하게 박람회에서 그 자기들의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들이 구성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트라나 나이파이스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인텔리전트한 마켓 리서치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에듀테크 기업들이 언제든지 글로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국내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에듀테크 마켓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쪽에 좀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궁극 제일 중요했던 그 글로벌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사실 약간 좀 스킵을 했는데요. 요 내용들은 따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요 부분은 또 국가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주신 정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연 주시는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실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들도 기술력이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코르세라나 미네르바 대학 같은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엊그제 그 이스라엘의 그 에듀테크 엑셀러레이터인 마인드셋의 CEO 에비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어워드 한국 그 예선을 했습니다. 한국 파이널을 했었고요. 거기에 지금 11개 기업인가 7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기업들이를 한번 쭉 보고 앱이 이 기업들하고 그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비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테크놀로지가 되게 딥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밖에 있는 기업들은 페다고지가 딥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하고 기술하고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만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적 맥락들이 충분히 녹아나져 있어야지 된다. 미네르바 대학이 그 액티브 러닝 포럼에 있는 기술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미네르바라는 그 어떤 교수 학습 모형 혁신적인 교육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본질적인 측면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역시 교육과 기술, 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답변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